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21강 이 부동산 정책활동 중단한 토지정책 1. 토지정책의 목표 2. 토지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부동산 문제를 다뤘고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활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활동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바로 부동산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는 바로 부동산 문제 해결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누가 하냐? 그쵸? 정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작용이 바로 부동산 정책 활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무슨 활동? 사적인 활동이 아니라 공적인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활동을 정의내려면 이런데 그럼 부동산 정책활동은 어떠한 과정을 가지는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일단 부동산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을 해야겠죠. 자, 문제인식 일단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 들어가는데 문제를 인식해서 이 문제가 어떠한 성격을 띈지 그 내용을 알아야겠죠. 바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수집 그리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 자, 이 문제는 뭐고 앞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취해야 될 것인지 분석을 쭉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도 인식했고 정보를 수집 분석을 했으니까 대안을 만들어내야죠. 자, 대안.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바로 이게 정책이에요. 이게 정책이. 자, 이게 바로 정책에 해당되는 거고 이 대안을 작성을 하고 평가를 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자, 대안에 대한 관련된 거 처음엔 작성을 하고 자, 이 작성을 했으면 어떤 거 이 작성한 대안이 좋은지 평가를 해야겠죠. 자, 서로 평가를 해보고 평가를 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선택을 했으면 선택을 반드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선택한 것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겠죠. 무엇 정책을 앞으로 집행을 하신지 결정을 합니다. 자, 이게 대안과 관련되고,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대안이 결정이 됐으니까, 정책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책을 집행을 해요. 이제 정책을. 이때는 대안이었지만 결정이 되는 순간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때 집행을 하면, 집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어떠한지 이 집행한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과연 부동산 문제를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해결을 했다면 계속 진행해 나가면 될 것이고 안 했다면 또다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정책 과정이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평가를 했을 때 평가가 좋으면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그랬고 평가인데 부정적이야. 그러면 다시 새로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고 또 평가를 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정책 활동 과정입니다. 자, 그럼 왜 정부가 부동산의 문제에 이렇게 관여를 하는가? 왜 관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부는 왜 부동산 문제에 정책을 펼치고 관여하는지. 자, 정부 개입의 필요성입니다. 정부가 왜 개입을 하는가? 정부 개입. 자,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개입하는 그 기능이 있을 거예요. 기능, 뭔가 역할을 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기능이에요. 정치적인 기능. 정부가 개입하는 기능이 정치적인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기능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남으니까 개입을 하는 거죠. 자, 정치적 개입은 뭐냐면 주로 형평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 형평성. 또한 정치적으로도 효율성도 중요시 여깁니다.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을 조정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거는 시장 기능이 시장의 기능, 가격기구를 얘기합니다. 시장의 기능, 부동산 수요와 공급이 서로 수급이 불안한 상태인 경우 그런 걸 얘기죠. 이게 시장이 효율적이 못할 때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외부 효과 같은 거를 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부의 외부, 마이너스가 되는 외부 효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계획을 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이 외부 효과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효과는 워낙 중요하고 시험 문제 지문으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또한 경제학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걸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외부 효과. 하나는 도움을 주는 거야. 플러스. 이거를 정의, 발을 정자 써서 정,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성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 externality 영어로는 외부에서 오는 건데, 플러스 externality, 정의 외부 효과, 외부성.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학자는 효과라고 번역하고, 어느 학자는 성질 성자 써서 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 똑같은 의미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손해를 주는 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익스터널러티, 마이너스 외부 효과. 부라고 그래. 부채 이 부자 써서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의 외부 효과. 이 두 가지는 아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부터 보면, 자, 플러스를 주는 정의 외부 효과. 예를 들어줄게요. 어떤 예가 있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인데 자기 주택지에 공장이 들어오면, 공장도 들어올 수 있고 상점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전혀 제한이 없으면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해요. 공장이 들어오면 당장 매연이 발생해서 집값은 둘째치고 당장 감기 걸리고 폐렴 앓고 몸에 안 좋잖아요.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는데, 국가에서 지역 지구제를 지정해 버리는 거예요. 지역 용도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딱 지정을 해주는 순간 공장에 못 들어와. 들어오려면 벌금을 과징금을 엄청 많이 내고 들어야 돼. 차라리 그러니 공장은 공장 지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플러스가 되잖아요. 안 좋은 게 안 들어오니까. 또 하나, 쾌적한 공원이나 녹지를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거지역에다가. 쾌적성에 올라가.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정의 외부 효과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사회적 편익이 사적인 편익인데, 개인적인 편익보다도 사회적 편익이 훨씬 유리하, 좋아, 많으면 사적인 편익은 편승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외부 효과, 예를 들어서 공원이 발생하면서 쾌적성이 생기고, 내 주거의 집가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데 전혀 도움을 준 것도 없어. 나는 외부에서 이뤄진 거야. 또 하나, 외부의 어떤 인사도 나에게 준 게 없어. 그렇지만 그냥 일어나, 이런 일들이. 즉 시장 기구에서 수요와 공급,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이게 간 것이 아닌 외부에서, 시장 외라는 뜻이에요. 그 외부라는 게 어디 외부냐면 시장 기구 외에서 수요와 공급이 전혀 상관이 없이 일어났다 해서 외부 효과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전혀 다른 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수요와 공급이 아닌 다른 데서 발생했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용도지역 지구제는 부동산 공법에서 자세히 다룬다. 여러분들 공인 중에서 2차 과목 부동산 공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자세히 다루니까 그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부의 외부 효과를 개입하는 이유는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를 개입하는 이유는 공원이나 녹지 등 이렇게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조세 혜택도 주기도 하고,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하기도 하고, 보조금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공원을 짓기도 하고 이런 공공재를 설치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냐면,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니까 가격이 상승해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와 공급처와 공부하면서 항상 시험지나 노트를 준비하라고 했죠, 이런 거. 자, 지금 노트가 없다면, 시험지가 없다면, 필기도 없다면 잠시 스톱 누르고 준비하십시오. 바쁜 분들은 그냥 보시고. 자, 왼쪽에다가 가격, 왜 그림을 그려주면 이게 그림으로 그려야 빨리 이해가 가요. 아하! 하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 암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하가 안 되고 그렇더라 이렇게 암기로 나가면
책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 다음에 피면 또 무슨 소린가야. 근데 아하 한 거는 잊어버렸더라도 다음날 보면 아 또 한 번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게 누적이 되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자, 오른쪽에는 양, 생산량, 수요량, 공급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중심점이니까 5점이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지역의 주택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 이미. D곡선, S곡선, 자, 가격 P1, 생산량 Q1, 이렇게 해서 배분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주택이 다 보급이 되고 가격은 얼마고 다 이런 상태에서 이 지역의 국가에서 공헌을 해주는 거야. 쾌적하게. 그럼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공간, 지역이 좋아졌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살려고 그래. 그거는 가격이 변한 게 아니야. 가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자, 가격이 변했다면 수요 곡선상에서 점들의 이동으로 나타나지만 가격하고 상관없이 외부 효과에 의해서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는 외지인들이 와서 살겠다는 거야.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 어디 느는 쪽으로 이동이니까 오른쪽 양이 늘잖아. 이쪽은 줄고 이렇게 D-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아까는 균형점과 균형량 요 점이었는데 이 점으로 올라갔네. 자, 가격은 상승했다 안 했다? 가격 상승하잖아요. 가격도 올라가고 균형량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말하는 정의 외부 효과에 의해서. 자, 그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화장터가 온다든가 매일이 발생하는 게 되면 있는 사람도 나가려고 그래. 있는 사람도. 가격은 상관이 없어. 수요 곡선 자체가 확 줄어. 자, 이번에 일로 내려. 이 부의 외부 효과야. 아까는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고 이건 마이너스 외부 효과야. 가격 자체도 내려가고 균형량도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하면 확실히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역시 시장 가격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닌 외부, 시장 가격 외부에서 일어났다 이 뜻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 자, 부의 외부 효과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주거지역 내, 자 이제 부의 외부 효과. 주거지역 내에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게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면 아까 수요 곡선상에서는 그렇게 변하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공급 측면은 어떻게 되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 하냐? 부담금을 주거나, 자, 부담금. 너 왜 오염물질 발생해? 돈 내. 아니, 벌금을 부과시켜, 벌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그 공급자가 기업이니까 주택과 관련된 주택을 공급하는 측이라고 보면, 자, 이거 역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해가 빨라요. 자, 이쪽은 가격 5점이고, 이쪽은 수요량, 공급량. 자,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어요. 그냥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는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했어. 아까 수요가 준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서 논의 안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부의 효과가 발생해서 국가가 부담금이나 벌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 많이 공급해, 조금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 자체가 줄어들어. S-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의 효과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금이나 벌금을 부과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가격은 이 가격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죠.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줄고.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근데 정부가 오염물질을 방출하고 하는 기업에서 이건 안 물리면 또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은 오염을 막 해도 오염 정화 시설을 안 해도 돼. 비용이 줄잖아요. 소비자와 가깝게 수송비도 안 들어. 그러면 공급이 느는 거야, 이때는. 가격은 내려갈지 모르고, 가격도 내려가고, 양은 느는데, 요건 함정이 좀 있어요. 그건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기업이 가격을 내리질 않아. 독점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럴 때는.
자, 그러나 오염물질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가격은 오르고 양은 줄더라.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또한 이게 임대주택이라면 공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임대료는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한다. 임대시장 역시 똑같은 그림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부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 지금 현재 무슨 공부를 우리가 하는 중에 이 얘기를 했냐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했어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던 중에 첫 번째, 정부 개입의 기능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정부 개입의 기능. 그래서 뭘 얘기냐면 정치적 기능, 형평성과 효율성,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시장 기능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 즉 외부 효과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다. 그 중에 외부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자, 두 번째는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얘기한 겁니다. 정부가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죠. 어떤 문제 해결책이.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시장 기능이 실패해서 시장 기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든가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시장 기구가 실패를 해버렸어. 이러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인데 정부마저 실패를 했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전쟁 나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래서 일어난 거야. 정부도 개입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 국민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공급은 넘쳐 사실은. 근데 노동자는 돈이 없어. 국가적으로 비상 상태야. 그러면 초과 공급된 걸 어떻게 해결을 해? 지금은 그런 게 발생하면 안 되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그래서 났어요. 전쟁 나서 초과 공급을 다 소비를 해버려. 그리고 전쟁 나면 사람들 물론 죽고 공급된 물량도 다 없어지지만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는 워낙 또 물량이 없어. 그럼 소비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새로의 산업부터 부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약간 외적인 얘기지만 이렇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유기적으로. 자,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정부 역할이 있어.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하니까 이제 개입을 하는데 첫 번째 여기서 첫 번째요. 토지 수급을 조절해. 토지에 대한 수급. 정부가 보유한 국공유지 같은 걸 방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요가 너무 공급이 많으면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수급 조절 이런 기능이 있고 자,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서민주택 또 서민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냐? 금융사업을 해요. 주택금융제도지 그건. 주택금융제도 서민들을 위한 주택모기지 제도는 있죠. 모기지 장기 저리로 주택을 살 때 20-30년 장기로 받는 거. 그것도 주택금융제도에 속하고 노인들이 한 집을 주택을 갖고 있는데 생활비가 없어. 그럼 영모기지론 그래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다달이 100만원, 200만원 월급 받듯이 받고 돌아가시면은 정산해 갖고 집을 경매로 넘겨서 국가가 그동안 지원해 준 돈은 회수를 하고 그리고 남는 돈은 돌려주고. 근데 집이 예를 3억인데 두 노인이 올해 장수해서 5억을 받은 거야. 꾸준히 다달이 해서.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럼 마이너스 2억은 어떻게 하냐? 요거는 정부가 부담을 해. 그 자손에게 부담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건 할만한 거지. 네. 이건 아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지. 국민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참 좋은 제도, 이런 제도는요. 자, 세 번째.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정부는. 공권력을. 어떤 거? 투기 억제 같은 거. 법률 조항에 집어넣어. 강제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전매라는 게 있죠. 등기 안 하고 떠넘기는 거. 전매를 금지시키는 거야.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금지시키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니까 전문적인 거니까 요거는 좀 깊은 심화 과정인데 살짝 설명해 줄게요. 전매를 금지시켰어. 전매 금지. 주택도 전매 금지가 가능해요. 분양받은 다음에 한 5년 동안 금지를 전매를 하면 돼. 팔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A라는 사람이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돼. 전매를 못해. 팔 수가 없어.
등기도 안 돼, 팔아도. 그럼 B라는 사람은 이걸 사고 싶고 A는 차익을 내면서 팔고 싶고, 그러면 둘이 계약을 해. 매도 매매 계약을 하는데 돈은 다 받아. 그걸 어떻게 하냐? 그 걔도 바로 등기가 안 되니까 가등기를 해.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딱 걸어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5년 지나면 바로 등기를 하면 돼. 그 가등기에 기해서 서류를 갖다 내면 되거든요. 등기소에다가 매매계약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미 매매계약서는 다 받아놨지. 시간만 가길 바라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고, 이미 돈을 다 지불하고 이 사람은 이사에 가. 돈 받고 딴 데로 가. 딴 데로 전세를 사든 뭐로 사든 딴 집을 사면 1세대 2주택이 되니까 양도소득을 많이 내니까 뭐 전세 사든가 알아서 하겠죠. 그럼 이 사람 여기 들어가서 살아. 가등기한 상태로.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허용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법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갈 때는 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형벌을 갈 때는 법률 조항에 없는 거는 죄를 못 줘. 여기까지. 자, 지금 우리는 그 부동산 정책 활동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이제 토지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전 국토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북한은 우리 땅이다 아니다? 우리 땅이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에 그 영토 나올 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은 우리 영토 아니다라는 규정이 없어. 우리 땅이 이것도 다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점유를 하냐 안 하냐는 별개의 문제. 이거 다 우리 땅이에요. 법적으로는. 자, 그렇다고 치면 이 전 국토, 토지죠. 이게 토지잖아. 토지. 자, 토지. 자, 이 토지에 대한 정책을 펼쳐. 왜?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 부중성 때문에 늘질 않아. 자, 이 토지 정책 어떠한 목표를 갖고 할 것인가. 자, 이 정부가 토지 정책에 정책을 펼칠 때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 알아봅시다. 첫 번째, 토지 이용을 능률적으로 해야지. 능률성 확대. 자, 능률성. 개인이 가진 토지 역시 능률적으로 이용을 해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자원 배분의 분배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자, 골고루 가져야지. 누군가 다 어느 한 집안이 우리나라 땅을 다 가지면 안 될 거 아니야. 한계를 줘야죠. 그리고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세 번째, 국토 개발을 하되 균형 있게. 수도권만 비대하게 발전해도 지역에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 발전하자. 균형 있는 발전, 균형 발전. 정책이에요, 정책. 어느 한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자, 네 번째는 토지 자원을 보존해야지. 보존. 잘. 농경지도 계속 농사를 지으면 땅의 힘이 약해져. 그럼 몇 년에 한 번씩은 농경지를 쉬게 해줘요. 그래서 지력을 회복하게. 마찬가지로 우리 토지 자원도 산림이 울창한 지역은 또 울창한 대로 보존을 하고, 도시지역도 역시 도시지역은 네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건 최대한 건물 만들어가. 이거만 있으면 녹지도 있어야죠. 그래서 녹지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녹지 의무 비율을 만들어 놓는 거야, 법률에서. 자, 이렇게 보존, 토지자원을 보존하고. 다섯 번째, 지가를 적정히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돼. 토지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가. 그리고 거래를 정상화해야만 이 지가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토지 이용에 있어서 규제도 해, 규제. 이 땅에는 요거만 해라. 저 땅은 농지 함부로 거래하면 투기가 발생하니까 농지를 거래할 때는, 농지를 매매할 때는 농지거래 허가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설사 경매를 통해서 내가 농지를 낙찰받더라도 내가 경작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런 제도. 아니면 일정한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 시군구로부터.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걸 환수를 해. 국가에서. 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너만 먹냐? 골고루 나눠 가져야지. 일정 부분을 환수를 합니다. 자, 여덟 번째, 환경을 보존하자. 환경 보존. 자, 이렇게 토지정책의 목표는 크게 8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토지정책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냐? 그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 토지 소유제도. 이 소유제도를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합리화. 그러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의신탁이 금지되잖아요. 명의신탁. 많이 들어봤죠? 명의신탁? 이름이야, 이름. 등기비 올라가는데 이름. 신탁 맡기는 거야. 원래 내 땅이야. 다. 내가 알아서 관리해. 이익도 내 거야. 근데 이름만 딴 사람한테 넘겨. 그러면 재산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조금 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 많아. 이거 명의신탁. 이거 다 금지시키는 거라고. 토지 소유제도 합리화. 두 번째, 토지 이용 규제. 규제도 합리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합리화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 토지 개발. 이 토지 개발도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이 목표에 의거해서 능률성, 균형 발전, 환경 보전 이런 걸 다 생각해서 합리화해야 되고, 네 번째, 토지 거래도 합리화해야죠. 토지 거래도. 그리고 다섯 번째, 토지 가격을 다섯 번째는 지가 관련이 있어. 토지 가격. 지가에 바로 토지 가격이 바로 지가란 뜻이야. 토지의 지, 가격의 가. 이 지가를 안정화시켜야지. 안정화. 이것이 바로 토지 정책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부동산학개론 제11강 부동산 정책 활동과 그리고 토지 정책에서 토지 정책의 목표 내용을 배웠습니다. 정부가 왜 개입을 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정해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정해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게 부담금이나 벌금을 물리면 공급 가격 상승으로 공급 곡선이 줄어들어서 이동을 해서 아예 균형량과 분양가격이 올라가고 줄는 것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책 활동 그리고 토지 정책 같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 쪽은 이론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경제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외부 효과라든가 다음 시간에 볼 조세 정책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시험지를 꺼내놓고 이렇게 손으로 직접 가격, 수요량, 공급량을 그려보도록 하시면 해결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